아니, 어떻게 한국만 가능했던 건가요? 여기 미국 기자는 한국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 기자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밀러라고 합니다. 현재 뉴욕타임스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기자이며 주로 미국 전역의 주요 재난 사건을 취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접하며 수많은 삶의 단면을 기록해왔지만 이번 LA 산불 취재는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LA였기 때문입니다. 제 고향이 전례 없는 대재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자원하여 현장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만큼 엄청난 규모로 퍼지고 있었어요. 처음 불이 시작된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부터 할리우드 힐스와 그리피스 천문대까지 화마는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도시를 집어삼키며 끝을 알 수 없는 피해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LA로 가는 길 내내 제가 창문 밖으로 바라본 풍경은 잿빛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제게 강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이 도시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재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공기는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불길이 휩쓸고 간자리는 잿더미와 검게 그을린 나무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언덕 위에서 멀리 펼쳐진 전경을 바라보니 한때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했던 이 지역이 무너져 내린 폐허로 변해 있었고 멀리 보이는 할리우드 힐스의 윤곽조차 흐릿해 보일 정도로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한때 이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웃음으로 가득 채웠을 집들이 이제는 바람에 날리는 재로 흩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마음 한편에 깊이 묻어두었던 고향에 대한 추억이 점점 더 쓸쓸함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사람들이 대피소로 향하는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가족은 서둘러 차에 물건을 싣고 있었고 그 옆에서 어린 소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듯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그 감정은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구나.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들려온 한 가지 소식은 저희 모든 생각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산불로부터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길이 도시 곳곳을 집어삼키며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특정 지역만이 그 영향을 피해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내 코리아타운 방문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기자로서의 호기심과 고향 사람으로서의 감정이 뒤섞이며 답을 찾아야겠다는 열망이 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곳은 다른 지역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검은 잿더미와 폐허로 변한 주변 지역들과 달리 코리아타운은 상대적으로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에서도 혼란보다는 체계적인 질서가 엿보였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차량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상점 몇 곳은 문을 닫지 않은 채 물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고 저는 이 지역의 비밀을 탐구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코리아타운은 마치 거대한 재난 속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주변 지역들은 여전히 화마가 지나간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타들어간 나무들과 연기로 흐릿해진 하늘이 어지러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타운에 들어선 순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일부 상점들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으며 거리에는 침착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았던 절망과 혼란의 흔적 대신 여기에선 확실히 조직적이고 통제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대피소로 향하는 길에 저는 거리 곳곳에서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나누어주는 생수와 마스크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몇 자원봉사자는 교통정리를 하며 차량을 유도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알리는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들의 동작은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보였고 서로 짧게 신호를 주고받으며 한치의 혼란도 없이 움직이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인회에서 운영 중인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많은 이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혼란스럽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입구에서는 체온을 측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대피자들을 위한 물품들이 정리된 창고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어요. 물품 하나하나에 꼼꼼한 라벨이 붙어 있었고 분배 과정은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피소 내부로 들어가 보니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종이와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아이들 옆에 앉아 무릎을 꿇고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듯 보였어요. 아이들은 아직 자신의 삶에 닥친 비극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대피소 안에서 형성된 안정감 덕분에 가능해 보였습니다. 반대쪽에는 노약자들이 담요를 덮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물품을 조용히 건네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대피소 안쪽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제가 묻기도 전에 이곳의 준비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여기 있는 모든 물품은 사전에 비축해 둔 것들입니다. 저희는 매년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재난 대비 훈련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원을 미리 확보합니다. 라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곳이 단순히 운이 좋아 피해를 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재난에 대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온 결과로 현재의 질서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한편 한인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의 경험이 이들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1992년 LA 폭동 당시 저희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외부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우리가 자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겁니다. 라고 말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고난 속에서 배운 교훈과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현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점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코리아타운을 둘러보면서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것은 건물들의 독특한 모습이었어요. 이곳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었는데 이는 산불로 황폐해진 주변 지역과는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목조 건물들이 마치 불길을 위한 땔감처럼 순식간에 타들어가는 모습을 봤었기에 코리아타운의 풍경은 마치 이 재난에 저항하는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곳의 건축적 특징이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건축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이 지역의 건축물 대부분이 튼튼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우연이나 비용 절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이 이곳에 처음 정착할 당시 그들은 본국에서 익숙했던 건축 방식을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과 내구성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 건축업자를 만나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코리아타운의 초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목조 건축을 선호했지만 한인 커뮤니티는 처음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려면 튼튼한 재료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 판단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코리아타운이 단순히 우연히 피해를 피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지혜와 경험 덕분에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어요. 또한 저는 지역 소방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관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소방관은 코리아타운의 건축물이 이번 산불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설명하며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구조 요청이 적고 화재가 번질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불길이 어느 정도 다가오더라도 콘크리트 건물이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한 가지 인상적인 사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 초등학교는 불길이 근처까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30년 전 지역 주민들의 기부로 지어진 곳으로 설계 단계부터 화재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교장은 이 건물은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낸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무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코리아타운 대피소의 체계적인 대응과 따뜻한 지원은 CNN을 포함한 여러 미국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이 재난 속에서도 빛난 공동체의 연대와 효율성,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코리아타운 대피소를 집중 조명했을 때 이는 단순히 지역 소식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어요. 기사에서는 대피소 내부의 체계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 역시 코리아타운의 놀라운 대처 방식을 다루며 이를 다른 지역의 대피소와 비교하는 기사를 속속 내보냈습니다. 특히 한 언론사는 LA 지역 내 주요 커뮤니티인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의 대응을 비교 분석하는 심층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기자는 두 지역 대피소의 운영 방식을 직접 취재하며 그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어요. 차이나타운 대피소를 방문한 기자는 그곳이 산불 피해자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이나타운 대피소의 입구는 대피자들이 몰려들며 어수선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충분한 인원이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품은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대피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한 대피자는 물이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더군요. 결국 제가 직접 물품 더미를 뒤져야 했습니다. 라며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반면 코리아타운 대피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와 체계가 잡혀 있었습니다. 대피소 입구에서는 대피자들을 위한 명확한 안내와 배치가 이루어졌고 각 구역은 목적에 따라 분리되어 있어 사람들의 이동이 원활했습니다. 음식은 신선하게 준비되었으며 물품들은 종류별로 분류되어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대피자들은 최소한의 기다림으로 물품을 받을 수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며 대피자들의 요구를 신속히 해결했습니다. 또한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의 자원봉사자 구성에서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는 한인회와 지역 단체들이 사전에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여 그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전문적으로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차이나타운의 자원봉사자들은 산발적으로 모인 이들이 많아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로 인해 대피자들이 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 차이나타운 자원봉사자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사전에 준비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물품이나 자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라고 말하며 어려움을 털어놓았어요. 이는 코리아타운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되었는지를 부각시키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한 방송사는 차이나타운과 코리아타운을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두 커뮤니티의 문화적 차이가 재난 대응에서도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전통적으로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코리아타운은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차별화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이었어요. 방송에서는 코리아타운의 자원봉사자들이 대피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심리 상담과 놀이 공간까지 운영하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대피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곳은 단순히 대피소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공동체 그 자체입니다. 라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차이나타운과 코리아타운의 차이는 단순히 물리적 자원이나 인프라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성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재난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어요. 코리아타운은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끊임없이 재난 대비 훈련을 해왔고 모든 주민이 필요시 서로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차이나타운은 그러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재난이 단순히 개인의 생존 능력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얼마나 준비되고 결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다른 커뮤니티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지역에서 자신들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또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인 라틴계 밀집 지역 이스트 LA는 코리아타운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빠르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어요. 이스트 LA의 한 커뮤니티 리더인 마리아 곤살레스는 지역 주민들에게 코리아타운의 성공 요인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단순히 재난 대비 물품을 비축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강한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코리아타운 대피소에서 만난 한 미국인 대피자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스펜서로 그는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중산층 가장이었어요.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그는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도로에서 이미 불길이 번져 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길은 마치 산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파도 같았어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물건조차 챙길 틈도 없이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무작정 도로로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만은 확실했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그날 밤 도로 위에서 느꼈던 절망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도로는 대피하는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우리 가족은 한동안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죠. 호텔은 이미 만원이었고 다른 대피소는 길게 늘어선 줄로 인해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지쳐 잠들었고 아내는 계속해서 눈물을 삼키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점차 코리아타운에서의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방황 끝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한 교회 대피소였습니다. 그는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의 인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대피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담요와 따뜻한 음식을 건네주었어요. 그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저희 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곳에서의 며칠은 그에게 단순한 생존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피소에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한 물품들을 나누어 주었고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었으며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도 막힘없이 이루어졌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단지 피난민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감동한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대피소에서 제공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김밥과 떡, 따뜻한 김치찌개 같은 음식들은 그 자체로 위로였어요. 자원봉사자 중 한 분이 제게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방식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무척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마크는 이 경험을 통해 그가 도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인간적인 연결과 희망을 다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마음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심어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를 돕기 위해 시간을 내고 물건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였어요. 그는 인터뷰 말미에 한인 커뮤니티를 자신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웅을 멋진 옷을 입고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영웅은 김밥을 나누어주며 필요한 것이 더 있나요? 라고 묻던 그분들입니다. 그들은 저와 제 가족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고 그 힘은 물질적 지원 이상의 것이었죠. 또한 저는 코리아타운 대피소의 취재를 위해 현장을 둘러보던 중 한 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앉아있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몇 초간 바라보다가 저는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동생 데이비드 맥킬리였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는 순간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살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데이비드. 반가워. 서로 몇 년 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긴 세월 동안 연락이 끊겼던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재회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뿐만 아니라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와 근처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는 이번 산불로 인해 겪었던 일들과 코리아타운 대피소에서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산불이 발생한 날에 긴박했던 상황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집 근처 언덕에서 처음 불길을 봤을 때는 설마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집 근처가 불바다로 변했죠.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었어요. 급히 대피하려다 보니 물건 하나 제대로 챙길 겨를도 없었고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 사이사이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깊었습니다. 대피소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이미 만원이거나 혼잡했어요. 갈 곳이 없던 우리는 차 안에서 밤을 보내야 했고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한인이 코리아타운에 있는 대피소를 추천해줬어요.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받은 환대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데이비드는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의 첫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입구에서 자원봉사자 한 분이 웃으면서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분은 저희 가족의 상태를 세심히 물어보고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건네줬습니다. 그 따뜻함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곳에 온 첫날 밤, 제대로 된 잠을 잔 게 몇 주 만이었어요. 특히 데이비드는 대피소에서 경험한 작은 배려들이 자신과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보이자 자원봉사자 한 분이 직접 따뜻한 차를 끓여다 줬어요. 그 차가 단순히 음료 이상의 의미였어요. 마치 우리가 환영받고 있다는 메시지 같았죠. 그는 또한 코리아타운 대피소에서 자녀들이 겪었던 특별한 경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김밥과 떡볶이를 주셨는데 아이들이 이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면서 계속 웃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순간 이곳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진짜 쉼터를 제공해준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데이비드는 대피소 내 체계적인 운영에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대피소에서는 물품을 받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은 필요한 물품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챙기며 필요한 것을 바로 건네줬어요. 제가 이곳에서 받은 환대와 효율성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 이상이었어요. 이건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에요. 인터뷰가 끝날 즈음 데이비드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산불로 집을 잃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제가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돕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해준다는 걸 느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로가 됐어요. 데이비드는 이제 코리아타운의 도움을 받은 것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인들이 보여준 이 따뜻함과 연대감은 단순히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예요. 제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그날 데이비드와의 재회는 제가 이번 취재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코리아타운이 단순히 재난 상황을 버텨낸 지역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준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목격한 코리아타운의 생존과 회복은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대응력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공동체 의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하며 저는 단순히 재난 대응의 성공 사례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싶습니다. 그것은 재난이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서로를 도우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리아타운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재난을 극복한 지역이 아니라 희망과 연대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생생한 본보기였어요. 이 사연을 통해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저도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